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다는 윤동주 시인의 글처럼 요즘 파란 하늘이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의 산책을 좀 떠나느라 요즘 영상 올리는 횟수가 없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심지어 지구 반대편에서 시청하시는 분도 요즘 알람이 안 울린다고 영상을 왜 안 올리시냐고 하는 소식을 좀 접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영상의 개수보다는 그 영상이 담고 있는 의미를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인데요. 무엇보다도 저희처럼 부동산의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들은 좀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어떤 그 정보들을 담아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좀 하나의 영상을 찍어 올리는데 신중한 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영상의 개수보다는 영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내용에 좀 더 치중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꼼꼼하게 똑똑하게 마음을 담아 준비하는 당신의 공인중개사 도울손 인사드립니다. 2주에 한 번씩 부동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한 권의 책을 읽고 그 책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토론해보는 모임이 있는데요. 충청지부 독서 지향이라고 하는 모임입니다. 그 모임에 저도 회원으로 있고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이 모임에서 한 권의 책에 대한 발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포인트 레슨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 계신 대표님들이 내용이 좋다고 미처 참석하지 못하신 대표님들한테도 이런 내용들을 한번 같이 공유해 보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이 내용을 같이 한번 공감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많이 읽히는 2030 추구의 전환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발제를 하고 여기서 함께 고민해 봐야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대전제 속에 2030년, 그러니까 앞으로 대략적으로 10년 후의 세계에 대한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담고 있는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을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에게 간단하게 서머리하는 의미에서 서두 부분에서는 그 내용을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후반부에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로 기엔이라고 하는 이분을 사실은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무식한 건지 아니면 이분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분을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미래 예측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경영 석학이라고 하는 분이래요. 그런데 제가 미래학자들의 어떤 예측들이 맞아떨어지기 어렵다고 하는 이유를 먼저 이 책을 소개하기 전에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드려버리면 이분은 어떤 그 경영학 쪽의 어떤 경제학자다 보니까 경제나 시장에 대한 얘기들을 예측을 하는데요. 경제나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고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미래학자들이 어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또 하나 이분처럼 만약에 영향력이 높으신 분들이 미래를 예측한다면 그 미래 예측이 또 하나의 변인작용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쉽게 그 방향대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상대방과 가위바위보를 했을 때 상대방이 주먹을 내려고 했었는데 제가 미리 나는 보자기를 낼 거야 한다면 상대방이 주먹을 낼까요? 거기서 상대방은 또 고민을 해서 그러면 다시 가위를 내야지 하는 그런 변수윤처럼 미리 무언가가 예견된 부분들에 영향이 있는 사람들의 말들은 그 후대에 미래에 영향을 다시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로 이분의 책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이 책 내용은 상당히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 객관에 근거하려고 노력은 하였지만 제가 느끼는 감은 점점 이 저자의 주관적인 가치관이 많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 세상의 축이 변해가면서 미래가 그렇게 갈까라고 하는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책을 충분히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읽고 있고 분명히 이 시대는 발빠르게 변화를 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저서를 통해서 한번 곰곰이 현 시대를 반성하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크게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꼼꼼히 읽고 이렇게 발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책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안 읽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이 책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서머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모두 8개의 챕터로 되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챕터의 어떤 제목은 출생률을 알면 미래가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양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이 첫 챕터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프리카의 이중혁명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장래에 아프리카, 그러니까 사하라 사막 이남에서는 농업혁명과 산업혁명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는데요. 세계의 현재의 선진국들이 점점 출생률이 낮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극명하게 그것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곳들이 있죠. 그 대표적인 부분들이 아프리카입니다. 즉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인구가 늘고 있고 인구라고 하는 것은 경제활동에서 규모의 경제학을 가져보는 주체이기 때문에 인구라고 하는 것은 경제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는 겁니다. 여기서 표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2030년을 어떤 기점으로 해서 아프리카 인구는 점점 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선진국이나 중국조차도 인구들의 어떤 분포들이 점점 줄고 있는 것처럼 아프리카는 인구의 폭발적인 부분이 일어나고, 그리고 지금까지 선진국이 발전해왔던 유선에서의 무선으로 전환하는 어떤 그 시기 동안의 어떤 그 기간의 어려움은 있지만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발전이 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유선의 시대를 건너뛰고 무선의 시대로 가는 4차 산업혁명이 급격히 일어날 것이고, 또 여기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농업혁명과 산업혁명이 동시에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그렇다면 이런 선진국이나 그런 나라들에서는 점점 노동력이 부족해질 텐데요. 그 노동력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 아프리카에 늘어나는 인구들이 이민을 통해서 그쪽으로 확산되어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민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민자들은 상당히 진취적이고 새로운 것, 어떤 새로운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적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회 속에서 잘 적응하고 그 사회를 주도해 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민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어떤 그 이미지나 아니면 문제점들도 물론 있지만 커다란 어떤 기류에 봤을 경우에는 그 이민자들이 세계의 많은 부분들로 퍼져나갈 것이라는 그런 내용을 첫 챕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챕터에서는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들이 어떤 그 고령화가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지금 출생률이 떨어지는 반면에 어떤 생명 연장이 길어지다 보니까 앞으로의 중요한 세대는 밀레니얼 세대보다 중요한 실버 세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2030년이 되면 전 세계 65세 이상 인구가 35억 명에 달한답니다. 대략적으로 전 세계의 인구를 한 80억 명 정도로 예측을 한다면 대략적으로 40%가 넘는 인원입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시는 또는 이쪽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실버 시장을 공략할 것인가, 이 실버 경제, 또 하나 그들도 충분히 어떤 기존의 어떤 힘으로 하는 일들이 아닌 머리로 하는 일들에 숙달되어 있으신 분들이 많고 또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버 노동시장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도 세계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챕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챕터의 내용은 새로운 중산층의 탄생입니다. 역시 오른쪽 그림에서 잠깐 본다면 2030년을 기점으로 현재의 중산층들은 어디에 많이 분포되어 있냐면 유럽 쪽이나 미국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새로운 신흥시장의 개척과 또 그쪽들이 발달해 가면서 중국이나 인도, 기타 아프리카나 이런 쪽에서 신흥 중산층들이 많이 발생하겠다라는 겁니다. 즉 상당히 많은 규모의 중산층들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 중산층들이 그 사회를
세계를 주도해 나가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가만히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심슨 가족이라는 만화가 있었죠. 그 심슨 가족의 만화의 주인공들이 중산층을 대표하는 것이라면 앞으로는 중국의 왕씨 가족이나 아니면 인도의 상씨 가족 혹은 아프리카의 무왕 가족의 활약상을 보게 될 날도 멀지 않았다라고 이 저자를 얘기하는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세계의 중심이 미국과 유럽에서 중국이나 인도, 아프리카 쪽으로 축이 변해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 미래학자가 내다보는 관점입니다. 네 번째 챕터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더 강하고 부유한 여성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류가 최초 모계 사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어떤 그 인류 사회 속에서 남성 주도의 성장을 해오고 있고 남자가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과연 이 남자가 중심에 서 있었던 이 축이 여성의 축으로 바뀔 것인가? 그것이 과연 2030년 그 시점에 어떤 전환점을 맞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축들이 변화되는 것은 거의 혁명에 가깝지 않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쉽지 않다고 바라보긴 하는 건데, 하지만 분명한 부분들은 현재보다는 2030년대에 여성들의 지위는 향상될 것이고 그들의 목소리, 여성분들의 목소리가 증가할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나라에서도 그 여성 대통령을 뽑은 경험이 있었고요. 최근 은퇴를 하는 그 독일의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는 어떤 존경받는 지도자상인데, 제가 여기 이제 영상을 두 분을 이렇게 놓은 부분들은 나름의 어떤 비교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영향력을 지닌 여성들이 많아지긴 하지만 모두 다 이들을 새로운 지도자로 쉽게 받아들일 것이냐, 또 한 가지 사회 진출하는 어떤 부하 여성들이 정말 존경받는 위치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시작점입니다. 분명한 부분들은 앞으로 여성들의 목소리는 커질 것이고 이 세계를 주도해가는 여성들의 어떤 그 비율들은 점점 높아질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다섯 번째 챕터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변화의 최전선에 도시가 있다. 즉 세계는 발빠르게 변하는데, 즉 도시화는 가중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도시 지역의 전체 면적은 토지의 1% 정도밖에 점유하고 있지 않지만 세계 인구의 55%가 여기에 살고 있답니다. 도시는 전 세계 에너지의 75%를 소비를 하고 탄소가스 배출량을 전체 80%만큼 배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도시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왕성한 활동이 있는 반면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가중되고 있는데, 2030년까지 도시는 점점 더 급격하게 증가하고 더 세계는 도시화돼 가고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릴 것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어떤 오염이나 혼잡도, 그리고 안전 문제, 그 다음에 물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탄소 배출량의 증가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어떤 빙하가 녹아버린다면은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담수가 줄어드는 것은 뻔한 일이라 앞으로 이 도시의 성장은 외부적으로도 내부적으로도 빛과 그림자 같은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도시 내부적으로는 가난과 부가 본질적으로 이완되어 버리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그 양극화되어 버리는 부분들이 점점 가중될 텐데, 이러한 도시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미래 우리들이 갖고 있는 숙제들입니다. 그런 숙제들을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것들로 해결할 수 없을까라고 저자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고요. 그러한 어떤 내용들을 6챕터에서 넘어가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챕터는 과학기술이 바뀌는 현재와 미래인데, 여기 상당히 다양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커다랗게 세 가지라고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요즘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인공지능의 발달은 상당히 많은 좋은 점도 있지만 인간의 일자리를 뺏는 그런 역할도 많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처럼 어떤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공존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저자는 3D 프린터라고 하는 부분들이 점점 보편화되고 일상의 각 가정에 돼버리면
어떤 대량 생산의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 발에 딱 맞는 신발을 디자인해서 3D 프린터로 프린트해서 제가 신으면 되기 때문에 시장에 가서 어떤 신발을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어떤 그 경제의 제조업 같은 경우는 공장에서 어떤 물건을 찍어내는 것이 아니고 각 가정에서 자기가 필요한 물건들을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제작을 해나간다면 상당히 많은 어떤 재료의 절약이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탄소 발생량 같은 것이 줄어들어서 어떤 정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자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어떤 그 나노 기술의 발달은 제가 만약에 옷을 이렇게 입고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서는 옷이 계속 바뀌고 여름옷, 겨울옷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나노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 옷이 어떤 쿨하게 냉방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발열도 할 수 있는 그런 거라면 1년에 한 번 정도의 어떤 한 벌의 옷을 가지고도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카멜레온처럼 옷 색깔이 변하는 그런 디자인을 한다면 한 벌로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원적으로도 어떻게 절약되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미래 기술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우리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7번째 챕터는 제가 어찌 보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이긴 하고요. 또 상당히 이 챕터 하나만을 가지고도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들인데, 소유가 없는 세상, 즉 공유 경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우버 택시나 그리고 에어비앤비의 어떤 방해 공유, 이런 개념들이 확장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 공유 경제의 부상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무언가를 공유한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의 시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충분히 가지고 있고 그럴 경제적 능력이 있다면 과연 그 부분을 공유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과,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집값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그 주택 가격이 상승으로 인하여 현재 젊은 세대들이 집을 순수히 노동력의 어떤 소득을 통해서 구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어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기 전에는 그 주택의 소유가 점점 힘들어지는 세대가 오기 때문에 어떤 쉐어하우스라든가 아니면 공동적인 어떤 부분들을 고민하는 세대들이 있는데요. 이 공유경제는 결과적으로 바라보면은 갖지 못한 자들의 고민일 것이고, 이것들을 교묘하게 어찌 보면 디지털 기업들이 상품화하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공유경제는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소비자와 노동자 모두를 착취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부분들도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 공유경제에 더불어서 임시적 경제가 활달해진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과거처럼 꼭 한 가지 직업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내가 두세 가지 직업들을 임시적으로 해내가면서 생계를 유지해가는 그런 부분이라,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어떤 기본소득과고도 연관이 좀 되는 부분들인데, 이 소유가 없는 계층인 공유계층들, 그 다음에 이런 공유경제를 통한 임시적 경제는 과연 이것이 밝은 면일까, 아니면 사회의 부정적인 면일까? 저희처럼 이 부동산을 중개하는 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런 소유의 개념이 없다면이라고 한다면 사실 중개할 것이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엔 그렇게 쉽게 가지 않을 거라는 판단을 좀 해봅니다. 어떤 경제의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는 거에 세상이 이원해되는 어떤 세상, 공유경제 쪽으로 가는 공유 계층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소유 쪽을 선호하는 그런 계층들이 또 있을 것이고, 그렇게 양극화되는 것들이 점점 심해지는 것이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요즘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오르고 있는데요. 저도 메타버스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메타버스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매트리익스 영화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한 평 정도 안에서 뭔가 이렇게 들어가면 나의 아바타가 어떤 메타버스 세계 속에서
활동을 하는 거죠. 또 다른 어떤 내 아바타의 소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면서 그 속에서 나의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매트릭스 영화랑 비슷한 세계인데요. 그런 세계들이 제가 보기엔 앞으로 점점 현실화될 것이 사실이고, 그 속에서 또한 경제 활동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쪽의 경제를 추구하는 거이긴 하지만 제가 그 메타버스를 빠져나오는 순간 나는 현실 세계에 있는 또 하나의 실체를 맞닥뜨리게 될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사람들이 인식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하여튼 이 7번째 주제인 소유가 없는 세상에 대한 부분들은 이것만 따로 떼놓고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8번째는 그 너무 많은 화폐들. 저도 일부 코인 투자를 재미삼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코인으로 돈을 벌어보겠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 코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저도 여기에 관심 있게 일부 작은 소규모 돈을 가지고서 어떤 매도 매수를 해보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 화폐들보다 좀 더 주목하는 부분들은 어떤 암호화폐를 만드는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오는 핵심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블록체인 기술은 결과적으로 자유도를 높이는 길이다. 기존의 어떤 우리가 뭔가를 그 상거래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경제 활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을 주는 주체가 중간계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로 돈을 꾸고 꿔주고 하지는 못하는 부분들은 믿음의 문제인데, 우리는 쉽게 은행에서 돈을 꾸고 꿔주고 하잖아요. 내가 예금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대출을 받는다거나 하는 행위들인데, 그것은 국가에서 저기는 믿을만하다는 것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행위를 하는 건데, 앞으로는 이 디지털 되어 있는 증명서나 인증서들인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서 누구나 다 어떤 이력이 남기 때문에 중간 매개체 없이 어떤 상거래 행위라든지 여러 가지 행위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어떤 세력들과 충돌이 일어날 것이 분명하고, 어떤 화폐의 발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국가에서 하는 건데요. 국가가 이것을 가만히 내버려 둘 것인가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아무 어떤 화폐들은 점점 발달을 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P2P 어떤 그 거래들은 상당히 활발히 거래될 것이고, 미래 사회는 여기에 어떠한 또 하나의 산업 구조를 일어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짧게나마 제가 이 책의 내용들을 좀 서머리를 해보려고 하였는데요. 그래도 워낙 방대한 양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꼼꼼히 읽어보실 필요가 있는데,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또 활자의 양이 많고, 또 저자가 쓰는 내용들이 그렇게 쉽게 풀어낸 그런 내용들이 아니어서 흥미를 떨어뜨리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흥미있게 읽어보긴 했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은, 이 저자는 왜 하필 2030년이라고 얘기했을까? 왜 2030년을 축에 전환이 되는 기점으로 봤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느끼는 부분들은 아마 이 세계적인 석학은 그 시점이 임계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까 몇 가지 어떤 자료 도표에서 보여진 것처럼 2030년이 무언가의 전환이 나오는 임계점이 될 것이라는 부분이고, 제가 이 책에서 느꼈던 가장 큰 핵심적인 단어를 한 단어 뽑으라면 양극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양극화는 개인적으로 저는 싫어하는 단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모든 부분들은 양극화로 내달리고 있고, 이 자본주의 시장 속에서 양극화는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이 부분은 앞으로 향후 상당한 어떤 화두가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중력의 법칙처럼 이 양극화는 가중돼 갈 거라고 바라보는 저희 개인적인 시각인데요. 제가 이 책과 더불어서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적으로 떠오르는 어떤 생각들을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심리학에서 과거에 제가 대학 다닐 때도 그렇고 주로 다루었던 심리학들은 프로이드의 심리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이드로 대표되는 부분들이 원인론인데요. 저는 원인론이라는 말보다는 개인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운명론? 이렇게
프로이드의 생각이 느껴집니다. 현재의 어떠한 결과물은 과거의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타났다라는 개념이에요. 말 그대로 원인 이퀄 결과, 이런 어떤 개념이 프로이드가 가지고 있는 원인론인데요. 얼마 전부터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대두된 것처럼 그 아들러 심리학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현대시대에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저도 이 아들러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좀 더 프로이드가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는 좀 마음에 듭니다. 아들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목적론입니다. 똑같은 원인이라고 해서 똑같은 결과물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함수론 같은 건데요. 예를 들어서 함수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행운의 숫자 7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내가 그 주체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 7을 곱할 것이냐 더할 것이냐, 어떤 수와 곱할 것이냐 더할 것이냐에 따라서 결과물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3회라는 숫자를 7에 곱하면 21이라는 결과물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3회라는 숫자를 더하면 10이라는 결과물을 나타낼 수 있는 것처럼, 중요한 건 원인보다도 그 주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행동하고 생각하는가가 그 결과를 나타내는 핵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아들러의 생각입니다.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 주체자의 어떤 의지가 제가 보기엔 더 중요하다고 느껴지는데요. 과거에 이런 책이 있었었죠.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고 하는 도서가 있었었는데, 저는 어렸을 때 제 그 자녀한테 이런 어린이를 위한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를 읽어줬던 기억이 있고, 지금도 그 교재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햄과 허라고 하는 주인공들이 나오는데요. 이 변화되어 있는 과거에 풍족했던 치즈가 있었던 방에서 점점 치즈가 사라지는 것을 느끼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치즈가 사라진 것을 깨닫고 나서 어떡할 것인가 라고 하는 햄과 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치즈가 정말 없어지는지 안 없어지는지 사실은 오랫동안 치즈 냄새를 자주 맡아가지고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 얘기는 이 시대의 안타내를 세우고 시대의 변화상을 꼼꼼히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판단을 하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햄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화를 내고 있고 결과적으로 떠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고, 반면에 허는 옛날 치즈를 빨리 잊고 새로운 치즈를 찾아서 떠나는, 그리고 가슴에 담고 있는 치즈를 향해서 자기의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똑같은 원인 속에서 내가 어떤 주체자로서 미래의 목적을 향해서 갈 것인가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저도 햄보다는 허와 같은 사람이 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는 입장인데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아마 충분히 이렇게 영상들을 보신다는 얘기는 햄이 될 것이 아니고 현실 세계를 빨리빨리 파악을 하고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닌 미래에 대해서 나아가는 화학 같은 인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처럼 이제 부동산을 하고 있고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투자나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2030년 부동산 시장의 축은 어떻게 변화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또 하나의 시작점이 되겠죠. 저희 공인중개를 하시는 대표님들을 모여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2030년이 아니고 그 전에도 이 공인중개사들의 어떤 부분들은 많은 부분들이 빠른 시간에 재편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최근에 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정부에 어필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개인적인 문제이긴 한데, 그것들이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지 않고 소유비자들의 호응을 맞지 않는다면 결국 그것은 우리들이 주장하는 그런 방향대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행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욕을 먹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 스스로 자체적으로 변화해야 되고 그 변화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좀 더
고급 정보, 좋은 서비스를 줄 것인가. 그래서 소비자들이 우리한테 호응을 하도록 만들어야 그것들이 변하는 것이지, 단순히 우리의 밥그릇 싸움을 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낸다고 정부의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 저도 이제 의문부호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앞으로 저는 이 부동산 시장은 잘 빠르게 재편될 것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프롭테크 기업들이 점점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간에 매개체를 필요치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서 그 이력들이 점점 다 남기 때문에 어떤 부동산도 어떤 규격화되어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P2P 거래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관계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반면에 어떤 상당히 독특한 물건들, 부동산 시장에서 독특한 물건들이 존재하거든요. 토지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공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독창성을 가지고 독특하고 물건마다 다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전문적으로 어떤 접근에 들어가지 않으면 전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기 때문에 이런 부분일수록 좀 더 전문적인 어떤 내용들이 필요로 해서 앞으로 어떤 그 부동산의 공인중개사들은 전문화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대해서 살아남음의 갈림길에 있을 시장이고요. 또한 투자자 분들도 앞으로 이 부분들을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점점 마찬가지로 그 부동산 시장에서 도시화가 가중되다 보면 앞으로 화두는 인구와 도시라고 하는 곳에 초점이 좀 맞춰질 거라고 봅니다. 2030년 이후 쭉 인구는 점점 줄어들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가 세종시이고 이 충청권의 메가시티라고 하는 부분들은 잠재력이 상당히 높아서 저는 제가 이곳에서 중개 활동을 한다는 것에 상 다행이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인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세종시의 어떤 그 부동산은 성장할 것이 분명한 어떤 분명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혹시 투자자 하시는 분들은 이 충청권의 메가시티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은 위기가 곧 기회가 되는 또 하나의 어떤 시장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부분에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해서 투자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설명해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좀 더 자세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하시면 저희 같은 사람들을 찾아오시면 더 자세한 내용들을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이고 점점 얘기가 길어지면 영상을 보는 것이 지겨울 것 같으니 이쯤에서 이 어떤 그 영상을 마치고요. 짧게나마 어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어떤 선택과 집중에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